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8일 오후 5시 43분입니다. 예, 저는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인데 이번 주에 정말 바빴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와서 밥 먹고 좀 쉬다가 사실은 좀 피곤해요. 피곤한데 잠이 올 것 같지 않고 어제 잠은 많이 잤거든요. 잠은 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방송을 하자, 공부를 하자 라는 생각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대선 토론회가 있었죠. 대선 후보 제가 안 봤어요. 사실은 안 보고 오늘 뉴스 공장하고 매불쇼에서 주요 장면들 보여주는 걸 봤는데 한마디 소감을 하자면 말씀드리자면 참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대통령을 뽑는 토론에서 어떻게 저런 참 수준 미달의 말을 하는지 뭐 젊은 정치인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뭐 이준석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도 창피하고요. 뭐 10% 정도의 지지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창피하고. 빨리 이놈의 대통령 선거가 빨리 끝나야 직국고로 좀 덜 볼란가. 예, 그렇습니다. 참 처참했어요 기분이. 예. 뭐 됐고 그 정도로만 하고요. 내일 29, 30일이 사전 투표예요. 본 투표는 6월 3일 화요일이고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내일 시간을 내서 사전 투표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예. 내일 안 되면 내일 모레도 좋고 본 투표도 있으니까 뭐 대충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좀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드디어 결정을 내려서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월 10,000원씩 내는 걸로 해서 입당 신청을 한게 깊이 생각을 해본 결과 저의 정치적 입장을 이제는 소속감을 갖고 소속되어서 소속감을 갖고 피력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현재 건강한 모습을 지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건강하게 이끌 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장기현이 이리 와. 가만 있어. 옳지. 가만 있어. 아이고 이놈아.
예,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더욱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데 아주 조그만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당비 꼬박꼬박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건데 그 당비 꼬박꼬박 내는 뭐 그 정도밖에 없겠지만 그래,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잘 해 나가는지 지켜보고 응원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때까지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라서 비판할 건 비판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책을 먼저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달마선이라는 책입니다. 박건주 운주사에서 나왔고요. 이 운주사라는 출판사는 불교 서적을 주로 제작하는 출판사예요. 달마선이라는 건 초기 선종에 아주 중요한 초기 선종의 원류가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이제 초기에 달마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초기 선종의 여러 모습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 구성한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이 박건주 이 선생님이라는 분의 책을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능가경 역주 박건주 역주해 가지고 쓴 책을 제가 필사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실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도 고르게 됐고 나중에 불교 공부를 할 때 저 책도 언젠가 같이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 공부를 할 때 하게 되겠죠. 오늘은 이번 시간은 제3회 집필지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264쪽 인간에게 농업은 축복인가? 자, 전문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특징 중에서 농업은 특히 새로운 것으로 겨우 1만 년 전에 출현했다. 영장류 중에 적어도 농업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동물은 없다. 인간은 수렵 생활에서 농업으로 발전되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여유가 생겨 위대한 예술이 생겨났다. 이 전 챕터가 예술에 관한 챕터였어요. 예술의 기원 9장. 인간이 농업을 하면서 예술도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이 농업에 대해서는 총균세에서 꽤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인간에게 농업은 축복인가 라고 봤을 때 문명에 대한 것보다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이 농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농업. 자, 총균세에서 총균세 내용의 전체를 꿰뚫어 봤을 때, 통찰해 봤을 때, 인간이 농업을 하게 된 사건은 정말 이 인간 문명이 탄생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1차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정보화, 4차는 이제 4차는 AI 인공지능의 시대 혁명이 되겠죠. 네, 3차 정보를 지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농업은 인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 농업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를 쓴 것이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장 그렇게 길진 않네요. 농업혁명. 과학 덕분에 인간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10억이나 되는 항성 중 하나의 주위를 도는 행성 9개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은하에 1000억 개의 태양계 같은 별이 있고, 태양과 같은 별이 있고, 또 이 우주 전체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겠죠. 우주라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그 밖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테두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중우주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폐가 있는 거예요. 다중과 우주라는 말 중에는 우리가 같은 우주가 또 수천억 개, 셀 수 없는 우주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우주는 우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중우주가 되면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자, 또 생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이 신에 의해 특별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몇백만이나 되는 다른 종과 함께 진화해 왔다는 것도 알았다. 근데 여전히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저기 광화문 가면 많습니다. 태극기 들고 서 계시는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 창조론 아직도 믿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심하게 좀 얘기를 하면 진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낙오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그냥 혼자 낙오되면 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저 세력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수가 낙오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도 이 자연 현상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정 부분은 어느 시대나 저렇게 낙오돼서 퇴행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구나. 항상 그래왔구나.
이 문명의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명의 발전 속도를 먹고 그래서 조정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런 그 문명의 빠른 진화 속도로 인해서 겪는 일종의 인간들의 괴로움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고고학의 발달에 따라 한 가지 더 신성한 신념, 인류는 과거 100만 년 동안 확실하게 진보해 왔다는 신념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은 재밌네요. 고고학의 발달에 따라 한 가지 더 신성한 신념, 인류는 과거 100만 년 동안 확실하게 진보해 왔다는 신념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진보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그래요. 자, 특히 최근의 발견에 의하면 우리들이 더 나은 생활로 내디딘 결정적인 출발이라고 할 농업 가로 열고 가축 사육 포함 가로 닫고 농업이 실제로는 진보의 기념비인 동시에 악의 시초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네,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시작으로 음식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음식물의 축적이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사회적, 성적으로 커다란 불평등, 질병, 전제 정치 등 현대 인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악의 시발이 되었다. 근데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농업 이후에 문명이 생기고 악이 탄생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농업 전에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인류는 선했을까요? 악이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생의 시대는 지금 인간 문명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악이 넘쳐나는 악에 기반을 둔 생태계라고 해야 되겠죠. 잡아먹힘을 당하고 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다지 뭐 저는 아름다웠을 거라 생각 안 해요. 문명이 탄생하면서 비로소 이제 한 발 한 발 아름다움과 선을 향해서 인간이 내디뎠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힘겹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 그러므로 농업은 이 책의 제3부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문화적 특징 중에 이미 다루었던 고귀한 성질과 가로 열고 예술과 언어, 이제부터 다시 다룰 부정할 수 없는 악덕, 가로 열고 약물 중독, 집단 학살, 환경 파괴, 가로 닫고 과의 중간에 놓인다. 20세기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나 유럽인에게 진보의 증거는 학고부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수정주의적 해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점에서 중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있고 중세 사람들은 빙하기의 혈거인은 유인원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우리들의 우수한 점을 열거해 보기 바란다.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고 도구나 재료도 최고의 것을 사용하며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하다. 네.
저는 뭐 몇 번 밝혔지만 역사는 진보한다, 발전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예. 우리들은 기아와 포식자에게서 벗어나 있다. 또 에너지의 대부분도 석유나 기계에서 얻고 있어 일부러 땀 흘릴 필요도 없다. 우리들 중에 오늘날의 생활을 포기하고 중세의 농민이나 혈거인 혹은 유인원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멍청한 상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제까지 인간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소위 수렵채집 생활이라는 원시적인 생활 양식으로 지켜왔다. 야생의 생물을 사냥하고 야생의 식물을 채집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러한 수렵채집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은 더럽고 야만스럽고 짧은 생명이다 라고 규정지었다. 식량을 재배하지 않고 저축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야생의 물을 찾아다니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한 끝없는 투쟁이 계속되어 여유라고는 전혀 없었다. 예, 저희 김성철 교수님, 제 은사이신 김성철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동물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백수의 왕이라고 해봤자, 왕 사자라고 해봤자 어디 뭐 재산 같은 거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초원 헛 그런데 그냥 집도 없이 뭐 이렇게 풍천노숙하다가 이제 뭐 먹을 걸 찾으려고 쇠가 빠지게 돌아다니고 가진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분이 진화생물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식의 관점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대부분 그 김상철 교수님의 설명을 저는 대부분 받아들이고 예, 좋은 시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자, 그러한 수렵 채집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은 했고요. 여유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서 해방된 것은 최종 빙하기 후 사람들이 세계의 여기저기에서 독립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뭐 여기까지는 저랑 같은 것 같습니다. 판단이. 농업혁명은 서서히 확대되어 현재는 거의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렵채집 생활을 하는 민족은 극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말한 것과 같은 진보 개념의 신봉자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선조인 수렵채집민들의 거의 전부가 왜 농업을 채용하기에 이르는 것일까? 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들이 농업을 받아들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식량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심어서 키운 작물의 1에이커당 수확량이 야생의 뿌리나 나무 열매보다 훨씬 많은 것은 당연하다. 나무 열매를 찾거나 야생 동물을 쫓는데 피로에 지쳐버린 야만적인 수렵자가 어느 날 가지마다 열매가 달린 과수원이나 양을 모아둔 목장을 우연히 맞닥뜨렸다고 상상해보라. 농업을 멋있다고 깨닫는 데는 100분의 1초도 안 걸릴 것이다. 진보의 신봉자들은 또한 계속해서 농업에 의하여 인간 정신의 가장 고귀한 결실이라고 할 예술도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농작물은 비축해둘 수 있고 마당에 식물을 심는 것이 정글로 찾으러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여유가 생겼다. 이 시간적 여유야말로 예술을 창조하고 즐기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파르테논의 건축이나 미사곡, 비단조의 작곡을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농업의 덕택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경과 목축을 하는 개미. 예. 이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문화적 특징 중에서 농업은 특히 새로운 것으로 겨우 1만 년 전에 출현했다. 영장류의 여러 종 가운데 적어도 농업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종은 인간 말고는 찾아볼 수 없다. 가장 가까운 것을 동물 중에서 찾는다면 식물 재배뿐 아니라 동물의 가축화도 시작한 개미가 있다. 신대륙에 사는 수십 종의 서로 가까운 개미들은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 개미들은 모두 자기들의 소굴 안에 마당을 만들고 특정한 종류의 호모균이나 버섯을 재배한다. 재배 개미들은 자연 상태의 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특수한 타입의 혼합토를 만든다. 어떤 종은 모충의 배설물을 모아 거기에서 재배하고 다른 종은 곤충의 시체나 마른 식물, 또 다른 종, 가로 열고 가위개미라고 불리는 것. 종은 싱싱한 잎사귀, 줄기, 꽃 등을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 가위개미는 잎을 잘라 가늘게 부숴 필요없는 버섯이나 세균을 제거한 후 땅속의 둥지 안에 운반해 놓는다. 개미들은 이 가느다란 잎을 풀처럼 축축한 입자로 만들고 타액이나 배설물로 비료를 만들어 그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버섯 종류를 심는다. 그것이 그들의 주요 식량이고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개미도 있다. 자신들의 잎사귀 밭에 심고 싶지 않은 버섯의 포자나 균사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정원의 잡초를 뽑듯 그것들을 제거한다. 여왕개미가 새로운 정착지를 발견하러 나갈 때는 인간의 개척자가 종묘를 가지고 가듯 커다란 버섯 줄기를 가지고 간다. 신기하네요. 동물의 가축화에 대해서 말해보자. 개미는 진드기나 벚나무 각지벌레, 개각충, 유충, 뿔매미, 거품벌레 등 여러가지 곤충으로부터 감노라 불리는 당분이 많은 체액을 모은다. 감노를 얻은 대신 개미들은 젖소들을 포식자나 기생자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 여기서 젖소라는 거는 위에 벚나무, 진드기, 벚나무 깍지벌레, 개각충, 유충, 뿔매미, 거품벌레를 걷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젖소로 비유를 한 거죠. 진드기 중에는 개미의 사육용 가축이 되어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은 대화되고 항문에서 감노를 분비해 개미가 그것을 흡수하고 있는 동안 감노를 지탱하기 적당한 특별한 항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있다. 젖을 짜듯 감노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미는 촉각으로 진드기를 만진다. 개미 중에는 추운 겨울 동안 진드기를 둥지 안에 넣었다가 봄이 되면 일정한 성장 단계에 있는 진드기를 먹을 만한 식물이 있는 데까지 운반해 주는 것도 있다. 결국 진드기는 날개를 달고 신천지를 찾아 날아가지만 그중 운 좋은 놈들은 또 개미들에게 발견되어 사육된다. 식물 재배와 동물을 가축하는 개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재발명한 것이다. 그러나 농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농업을 하려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명했다기보다는 재진화했다고 하는 쪽이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농업은 인간의 행동 그리고 동식물의 반응이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지 재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가축화는 일부는 사람이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집에 둔 데서 일부는 야생동물이 사람 가까이에서 얻는 이점을 학습한 것에서 가로 열고 수렵인을 따르는 늑대는 상처 입은 포획물을 잡을 수 있다. 시작됐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식물 재배도 사람이 버린 야생 식물의 종자에서 싹이 돋아나 시작됐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더욱 유용한 식물이나 동물의 무의식적 선택이 시작됐고 뒤이어 의식적 선택이 시작된 것이다. 정견아, 안 돼. 안 돼. 수렵체진민의 여유있는 생활. 그러면 이제 농업혁명에 대한 진보의 신봉자의 견해로 되돌아가 보자. 이 장의 시작에서 서술했듯이 인간은 보통 수렵채집 생활에서 농업으로 이행함으로써 건강해지고 수명도 연장되고 안정되었으며 여유가 생겼고 위대한 예술이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이 견해가 옳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란 곤란하다. 1만 년 전에 수렵을 그만두고 농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생활이 향상됐다는 것을 대체 어떻게 보여주겠는가? 최근까지 고고학자들은 그 문제를 직접 검토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그들은 농업이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것이라는 견해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요. 그 간접적인 검증의 예는 다음과 같다. 만일 농업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훌륭한 것이었다면 어딘가 한정수에서 시작됐더라도 금방 확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농업이 유럽에서 확산된 속도는 1년에 1000m 안팎으로 그야말로 달팽이 걸음이었던 것이다. 농업은 BC 8000년경에 아시아 근처에서 시작되어 그리스에는 BC 6000년,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에는 그보다 2500년 후에 도착했다. 따라서 열광적으로 환영받지는 못했다. 19세기까지 미국 과일의 옥고인 캘리포니아의 인디언들은 애리조나 농업 인디언들과의 교역을 통해 농업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렵체진민으로 남았다. 이는 캘리포니아 인디언들이 농업의 이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현명해서 언뜻 화려해 보이는 농업의 이면에 우리들을 오라매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일까? 진보 신봉자의 생각을 검증하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방법은 20세기의 수렵체진민들이 정말로 농민보다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세계의 토지에는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 같은 소위 원시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최근까지도 수렵채집 생활을 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수렵채집민들은 여유가 있고 잠도 잘 자며 농업을 하는 이웃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부시맨이 매주 식량을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시간에서 19시간이었다. 매주. 여러분은 그렇게 짧은 노동시간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택도 없죠. 12시간에서 19시간이면 12시간 정도는 뭐 하루에
하루 12시간 일하는 날도 많이 있고 19시간은 뭐 이틀이면 그럼 나머지 5일을 5, 6일을 쉬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좋네요. 왜 농업을 시작해 이웃 부족과 경쟁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에 어떤 부심에는 몽공코 열매가 산처럼 있는데 왜 심는가? 라는 대답을 했다. 물론 음식물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다. 먹기 위해서는 조리를 해야 하는데 몽공고 열매를 조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진보 신봉자의 의견과는 정반대인 일부 인류학자의 주장처럼 수렵 채집민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도는 여유를 누린다는 생각도 틀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농민보다 훨씬 많이 일한다는 생각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나 20세기 초반에 가게를 가지고 있었던 나의 조부모에 비하면 수렵 채집민에게는 훨씬 여가가 많았다. 농민이 쌀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 중심의 작물에 집착하는 것에 비해 현재의 수렵 채집민의 식사는 야생식물과 동물의 혼합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영양소 면에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부시맨의 일일 평균 음식 섭취량은 2140칼로리, 단백질 93g으로 몸집은 작지만 활동량이 많은 성인의 일일 필요량을 확실히 넘는다. 수렵 채집민은 건강해서 병에도 거의 걸리지 않으며 다양한 식사를 즐기고 적은 종류의 작물에 의존하고 있는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닥치는 기근의 걱정도 없다. 식용식물 85종을 이용하고 있는 부시맨에게 있어서 굶어 죽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1940년대의 아일랜드에서는 주요 식물인 감자가 충해를 입어 100만 명의 농민과 그 가족이 굶어 죽었던 적이 있다. 이처럼 현존하는 수렵 채집민의 삶은 농민들이 그들을 세계의 끝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더럽고 야만스럽고 빨리 죽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장 비옥한 토지에 살았던 과거의 수렵 채집민들은 현대의 수렵 채집민보다 못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대의 수렵 채집민들은 몇천 년에 걸친 농업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혁명 이전의 수렵 채집민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한다. 진보 신봉자들은 훨씬 오래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수렵에서 농업으로 전환했을 때 향상되었다. 고고학자들은 야생 동식물의 잔해와 선사시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는 재배식물이나 가축 종류의 잔해를 구별하는 것으로 그 이행 연대를 측정한다. 농업의 부작용, 영양실조, 기근, 전염병.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버린 선사시대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추정하고 농업이 정말로 복음이었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고병리학이라는 것을 원용하면서 답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고병리학은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골에서 병의 징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이 좋으면 고병리학자도 보통의 병리학자와 비슷하게 많은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 발견된
보종 상태가 양호한 미라는 오늘날 병원에서 죽은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과 비슷한 검시 해부를 통해 죽었을 때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조사하는 일이 가능했다. 네바다의 건조한 동굴에 살았던 오래전에 죽은 인디언의 배설물은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이지장충 등의 기생충도 조사할 수 있었다. 고 병리학자가 조사한 것은 대개 뼈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건강 상태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많은 것을 알아냈다. 우선 뼈를 통해 그 사람의 성별을 알 수 있고 중량을 통해 죽었을 때의 연령을 대략 알 수 있다. 따라서 뼈가 조사에 필요한 만큼 많이 있다면 생명보험회사가 만드는 사망표처럼 각각의 연령에 관한 수명과 사망률을 계산할 수 있다. 다른 연령의 사람들의 뼈를 측정하면 성장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충치 가로 열고 고탄수화물 식의 징후 가로 닫고 에나멜질의 결함 가로 열고 어린 시절 영양실조의 징후 가로 닫고 빈혈이나 결핵, 나병, 관절염 등의 병이 뼈에 남는 흔적의 유무도 조사할 수 있다. 고 병리학자가 뼈를 연구해서 밝혀진 사실의 예로 신장의 역사적 변천이 있다. 어린 시절의 영양이 좋을수록 어른의 신장이 커지는 예는 현대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양이 나빠 신장이 작았던 중세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의 입구를 빠져나가려면 몸을 숙이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 그리스와 터키의 뼈를 조사한 고 병리학자들은 이것과 아주 똑같은 경우를 발견했다. 빙하기 말렵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렵 채진민의 신장은 남성이 평균 1m 78cm, 여성이 1m 68cm였다. 농업을 채택함에 따라 사람들은 신장은 작아져 BC 4000년경에는 남성이 1m 60cm, 여성이 1m 55cm로 줄어들었다. 고전기에 들어 신장은 다시 서서히 증가했지만 현대의 그리스인과 터키인의 신장은 아직 그들의 선조인 수렵 채진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고 병리학자가 연구 중인 또 하나는 일리노이와 오하이오 계곡의 매장지에서 발굴된 몇천 년이나 지난 아메리카 인디언 뼈에 관한 것이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수천 년 전에 재배된 옥수수는 AD 1000년경에 이 협곡 지대의 중심 작물이 되었다. 그 무렵까지 수렵 채집 인디언들의 뼈를 보자면 어느 고 병리학자가 투덜댄 것처럼 너무 건강해서 조사하기 싫을 정도였다. 따라서 옥수수의 등장은 인디언의 뼈를 연구하는 데 큰 흥미를 자아내게 했다. 보통의 성인이 가진 충치수는 1개 이상이었고 7개 가까이 되는 것도 있었으며 빠진 이빨이나 농양이 만연되어 있었다. 어린이의 전니에 에나멜 결함이 많은 것은 모친이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일 때 심하게 영양실조였음을 나타낸다. 빈혈 빈도는 4배나 됐고 결핵은 전염병으로 굳혀졌다. 인구의 반 이상은 프람베지아나 매독에 걸려 있었고 3분의 2는 관절염과 그 밖의 뼈를 상하게 하는 병에 걸려 있었다. 각 연령마다 사망률도 높아져 옥수수를 재배하기 전의 황금 시대에는 50세 이상까지 사는 사람이 인구의 5%를 차지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1% 이하로 줄었다. 인구의 약 5분의 1은 젖을 뗄 시기의 영양실조와 전염병 때문에 1살에서 4살 사이에 죽어버렸다. 결국 신세계의 축복이라고 생각되던 옥수수가 사실은 공중위생의 비극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수렵에서 농업으로 이행하면서 이와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세계의 다른 곳에서 행해진 뼈의 연구로도 알려져 있다. 농업이 몸에 좋지 않은 요인으로는 적어도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수렵체진민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있었지만 농민은 대부분의 영양을 전분질에서 얻었다. 결국 농민은 영양이 한데 집중되기 쉬운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인간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50%는 고탄수화물의 3종류 식물, 밀, 쌀, 옥수수로 채워지고 있다. 두 번째로 농민은 하나 또는 몇 안 되는 종류의 작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물의 농사가 잘 안 되어 흉작이 됐을 경우 기근에 빠질 위험이 수렵 채진민보다 훨씬 높다.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이 그 한 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위력을 보이는 전염병이나 기생충의 위협은 농업이 출현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구 밀도가 높고 영양 상태가 나쁘고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또는 서로의 배설물을 매개로 그런 병과 기생충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콜레라균은 사람 몸 밖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것은 한 사람의 희생자에서 다음의 희생자로 콜레라 환자의 배설물로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감염되는 것이다. 홍역 바이러스는 인간이 모여 사는 집단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주민 모두를 죽게 하거나 잠재적인 숙주가 면역성이 생기기만 하면 그 병균도 스스로 분절된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수만 명이 넘으면 그 홍역 바이러스는 언제까지라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구 밀집에 의한 전염병은 크고 작은 몇몇 소집단으로 나뉘어 항상 이동하는 수렵체진민 사이에는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다. 결핵이나 나병, 콜레라 등은 농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있었지만 천연두와 흑사병 그리고 홍역은 도시에 인구가 더욱 집중하게 된 과거 수천 년 사이에 출현한 것이다. 그렇군요. 차별 계급의 출현. 영양실조, 기근, 전염병 외에 농업은 인간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해왔다. 계급의 분화가 그것이다. 수렵체진민은 얼마 안 되는 식량밖에 비축하지 못했고 과수원이나 목장 같은 집중적인 식량 자원도 없었다. 그 대신 매일 구해오는 야생의 식물이나 동물로 살아갔다. 아이들, 환자, 노인 외에는 모두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 따라서 왕도 전문가도 없고 타인의 식량을 구해올 때 책상다리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생자 계급도 없었다. 농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병에 걸린 대중과 건강하고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엘리트 계급과의 구별이 생긴 것이다. 그리스의 미케네에서 출토된 BC 1500년경의 뼈를 보면 왕후 귀족은 평민보다 5에서 8cm 정도 신장이 크고 좋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로 열고 귀족의 충치 또는 빠진 이빨 수는 평균 1개, 평민은 평균 6개 가로 닫고
왕후 귀족의 영양 상태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칠레에서 나온 AD 천년경의 미라에서 엘리트 계급은 장식물이나 금으로 된 머리 장식뿐만 아니라 감염에서 오는 뼈의 손상의 빈도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도 평민과 구분된다. 이렇게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과거의 농민이 건강 상태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죠. 농민들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죠. 미국이나 유럽의 독자에게 인간이 수렵체질민이었던 때가 현대보다 평균적으로 나은 생활을 했을 거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게 들릴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대부분 수렵체질민보다 건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인이나 유럽인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엘리트 계급으로 석유와 그 밖의 수입 물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런 물자들을 수출하는 나라는 거의가 가난하고 국민들의 건강 상태도 훨씬 나쁘다. 만일 중류층의 미국인, 부시맨의 수렵민, 에티오피아의 농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장 건강한 미국인이 되겠다고 할 것이며 가장 건강 상태가 나쁜 에티오피아 농민이 되는 것은 모두가 꺼려할 것은 확실하다. 농업에 의해 비로소 계급 차별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불평등도 더욱 확대되었다. 농업이 출현하면서 여성은 노동의 노예가 되었고 빈번한 임신으로 쉼을 빼앗겨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AD 천년경의 칠레의 미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골관절염이나 감염증에 의해 피에 궤양증을 앓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오늘날 6인의 농민사회에서도 채소 등을 머리 위에 잔뜩 이고 걷는 여성의 모습이 자주 보이는 반면 남자는 대개 빈손으로 걷고 있다. 헌날 나는 비행장에서 산 위의 캠프까지 음료수를 나르기 위해 돈을 주고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수명의 성인 남녀와 아이들이 지원했다. 가장 무거운 짐은 50kg의 쌀자루로 나는 그걸 막대기를 걸어 4명의 남자가 함께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내가 뒤에서 떨어져 가다가 스스로 앞서가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까 남자들은 모두 가벼운 짐을 들고 있고 쌀자루보다도 더 가벼워 보이는 작은 체구의 한 여성이 그 자루를 등에 지고 이마에 동여맨 끈으로 무게를 버티며 걷고 있었다. 농업의 출현 덕분에 여유가 생겨 예술이 탄생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현대의 수렵체질민도 평균적으로 최소한 농민과 동등한 정도의 자유시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업화 사회나 농업사회의 일부 계층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가를 별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수렵체질민보다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농업이 전문 지식인이나 예술가를 먹여 살렸고 그들이 없었으면 시스틴 성장이나 콜로뉴 대성당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예술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여가 시간만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여유가 없어서만은 아니다. 농업화 이후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서 새로운 유형의 예술이 가능하게 되었고 예술 작품을 보존하기도 쉬워졌지만 콜로뉴 대성당보다 소규모의 위대한 그림이나 조각은 이미 15,000년 전에 크로마뇽인들이 만들어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에스키모나 북서태평양 인디언과 같은 수렵 채진민에 의해 훌륭한 예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이 시작된 이후의 사회가 양성한 전문가는 미켈란젤로나 섹스피어뿐 아니라 살인 전문 군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인구 억제인가 식량 증산인가. 농업의 시작과 함께 엘리트 계급은 더욱 건강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건강은 더 나빠졌다. 인간이 농업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했기 때문이라는 진보 신봉자와는 달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어쩌다 농업이라는 스스로 명암이 교차하는 그물에 걸리게 되었는가 하고 묻게 될 것이다. 그 답은 심은 정의다 라는 금원 안에 있다. 1인당 더 많은 식량을 갖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접어두고라도 농업을 하게 되면서 수렵을 할 때보다는 어쨌든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가로 열고 수렵 채진민의 인구 밀도는 대개 2.5 제곱킬로미터에 한 명이거나 그 이하였지만 농민의 인구 밀도는 적어도 그 10배다. 가로 닫고 1헥타르의 밭을 먹을 수 있는 작물을 빽빽하게 심으면 몇 톤이나 되는 식량을 얻을 수 있으므로 1헥타르의 살림 속에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산지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동 생활을 하는 수렵 채진민은 아이들이 커서 혼자 어른을 따라다닐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가 업고 걸어다니며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유아를 살해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4년 터울로 자식을 기를 수밖에 없었다는 데도 이유가 있다. 정착 생활을 하는 농민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없으므로 여성은 2년에 한 번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 농업은 틀림없이 유익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를 바꾸기가 힘든 주된 이유는 농민이 1헥타르당 식량을 몇 배나 늘려놓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증가했다는 사실과 건강과 생활 수준은 1인당 얼마나 식량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빙하기 말경 수렵 채진민의 인구 밀도가 서서히 높아지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류는 농업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더욱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든가 인구 증가를 억제하든가 하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집단은 농업을 함으로써 초래되는 악을 예측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식량의 증가에만 눈을 돌렸지만 얼마 안가 식량의 증가는 인구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집단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집단을 쫓아내거나 죽이기도 했다. 영양실조에 걸린 농민 10명은 한 명의 건강한 수렵 채집민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렵 채집민들은 그들의 생활 양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 양식을 버리지 않을 만큼의 분별이 있었던 집단은 농민이 원하지 않는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현대의 수렵 채집민들은 북극이나 사막과 같이 농업에 불리한 땅에 산지해서 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고고학이란 과거만 바라보고 현대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지식도 주지 못하는 돈 만드는 사치스러운 상문이라는
흔히 듣게 되는 불만을 떠올리면 아이러니컬하다. 농업의 기원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는 우리에게 인간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렸을 때의 상황을 재현해 준 것이다. 인구 억제와 식량 증산의 갈림길에서 인간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리하여 기근과 전쟁과 전제 정치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오늘날 인류 역시 똑같은 갈림길에 놓여 있다. 다만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의 인류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네.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묵직한 한마디입니다. 네. 농업이란 복음의 미래. 수렵 채집민은 종으로서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된 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 때문에 직면한 문제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중으로 그것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만약 우주 저편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방문한 고고학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외계에서 온 고고학자는 1시간이 실제로 10만 년인 24시간 시계를 사용해서 발굴 결과를 설명할지도 모른다. 인간의 역사가 한밤중에 시작되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지금 거의 하루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의 인류는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수렵 채집민으로 살아왔다. 드디어 오후 11시 54분이 되어 농업을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 결단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날의 밤이 가까워질 무렵 아프리카 농민들의 공경이 점점 확대되어 우리를 덮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화려한 얼굴 뒤에 있을 매력적인 축복을 얻게 될 것인가? 이제까지는 그 축복에 엇갈리는 시비를 모두 맛보아 왔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예. 이 챕터는 저에게 충격을 주네요. 예. 이렇게 긴 안목으로 본 역사라는 거는 제가 말한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는 것과 스케일이 일단 다르네요. 제가 말하는 역사라는 건 좀 좁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 말 그대로 역사, 기록되어진 역사, 인간의 역사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것만 봤을 때 역사는 진보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책에서 이렇게 긴 스케일로 봤을 때 역사는 그게 과연 진보냐 그 티도 안 나는 긴 역사에서 봤을 때 하루로 치자면 오후 11시 54분에 농업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이렇게 긴 잣대로 생각하니까 농업이 생겨나고 역사가 된 시대에 이르르고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서 과학시대로 접어든 것도 단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예. 온갖 공상과학 영화들이 나오고 있죠. 뭐 디스토피아를 그린 것도 있고 유토피아를 그린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의 역사 시대가 기껏해야 3,000년? 3,000년 정도라고 해둬야 되겠죠? 기껏해야 BC 1000년경 정도부터 잡더라도 뭐 물론 그 훨씬 전에 역사도 일부 아주 극소수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좀 넘어가고 그 시기가 과연 이 기나긴 빅스토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을 것인가? 참 재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